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 집회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대학가 동맹휴업이 예정돼 있어서 다음 주말 집회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주최 측 추산 150만 명, 경찰 추산 27만 명의 인파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운 5차 주말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주말 6차 집회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예상 참가 규모 등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노동계와 대학가의 심상치 않은 동향을 고려하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모레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입니다. 한국 노동조합 역사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64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하루 4시간 이상 일손을 놓고 현 시국을 토론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학가도 또다시 동맹휴업을 추진합니다. 서울대는 모레 동맹휴업을 벌이고 가톨릭대는 다음 날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동국대, 한국외대 등도 동맹휴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 간절한 촉구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유력적인 대중집회로서 그 힘을 보여주면서 지금보다는 보다 강력하게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할 수 있다. 노동계와 대학가 움직임과 검찰 수사, 정치권의 탄핵 특검 논의 등 여러 변수가 이번 주말 촛불 집회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자 문학의 황태자로 승승장구해온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차은택 씨가 실제로는 최순실 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들이 광고회사를 강탈하기 위해 동원한 수법은 가히 조직폭력배 수준이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차은택 씨가 중소 광고사를 강탈하려 시도한 뒷배경에 최순실 씨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차 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최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최 씨가 기업형 국정농단을 기획한 오너라면 차 씨는 실행을 위해 고용된 바지 사장 정도로 본 겁니다. 포스코기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사건 등에서 본 둘의 관계입니다. 최 씨는 중소 광고회사 대표 한모 씨에게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차 씨 등을 시켜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니 지분을 넘기라고 한 씨를 협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지분을 넘기지 않자 세무조사 등을 통해 회사를 없애버린다고 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 씨는 이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전달했고 송 전 원장은 한 씨를 만나 묻어버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포레카 강탈 시도가 결국 무산되자 최 씨가 실소유주인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대기업 광고를 쓸어 담기로 전략을 바꿉니다. 차 씨는 자신의 회사에 실제로 일하지 않은 아내와 아버지 등을 직원으로 올려두고 10억 원이 넘는 공짜 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원장은 임원으로 몸담았던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비 등의 3,700여만 원을 쓴 혐의도 검찰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대출을 하면서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저축은행 대출은 41조 1,95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5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이 17조 1,900여억 원으로 3조 4천여억 원이 증가해 기업대출 증가율의 2.5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공급에 나서면서 연말 분양 시장에 큰 장이 섰습니다. 집단 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안이 나오면서 건설사들은 분양을 더욱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에서만 7개 사업장의 견본주택이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11월 3일 정부 대책 이후 막혔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심사가 재개되면서 분양 물량이 몰린 것입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분양해야 연내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한 건설사들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더 많은 사업장의 분양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113 대책에 따른 충격을 피하려면 분양 시기를 늦춰야 하지만 이 경우 지난 24일 발표된 집단대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분양 공고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에 대한 여신 심사가 강화돼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현장에서 제공하는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잔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강화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일정을 늦췄던 건설사들이 또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소비자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작년과 올해 유난히 뜨거웠던 주택 시장에도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노현우입니다. 20, 30대 가구주는 가처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이상 모아야 서울의 평균 수준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371만 원이었던 반면 한국감정원이 파악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5억 5,480만 원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20, 30대 가구주는 약 12년 6개월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기간은 2013년 약 11년 6개월에서 지난해에는 약 12년 11개월까지 늘어나 점점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2018년 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딩이란 컴퓨터 언어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말하는데요. 벌써부터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고양이가 공룡을 피해 도망다니는 어린이용 게임입니다. 초등학생 도경민 군은 홈스쿨링 코딩 교육을 받은 지 2달 만에 이 게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코딩이란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내 아이라서 컴퓨터 게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게임을 하는 것보다 게임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지난해 7월 2018년 중고등학교, 2019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군처럼 홈스쿨링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딩 홈스쿨링을 도입한 이 업체는 전국 어디서나 훈련된 교사가 집을 방문해 1:1 수업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코딩 교육을 게임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아이들이 친숙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논리력이나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코딩 교육 열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정부가 2003년 가계 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줄지 않았던 40대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지난 3분기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세에서 49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05만 2,15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9원 줄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1년 전보다 5.9% 줄어든 월 97만 8천 원에 그쳤고 저금리 등의 여파로 이자 등 재산소득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40대 가구주 가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소득 감소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전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핀테크 업체들이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 절반이 중국인이다 보니 중국 핀테크 업체들도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중국 핀테크 업체들이 한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점유율 1위인 알리페이는 최근 신세계 그룹 등 국내 기업들과의 업무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알리페이는 지난해 한국에 상륙해 현재 3만 2천여 개의 국내 가맹점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더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려는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어 간편 결제 시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Around areas like the Myeongdong area.
And so we think we're helping Korean merchants meet Chinese consumers across the country. 중국 핀테크 업체들은 국내 협력사 확대를 통해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국 텐센트의 위챗페이는 하나금융그룹과 손잡고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내 유통회사와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중국 등 해외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어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하나금융그룹과 텐센트의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중국 핀테크 업체들이 세계 전자결제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한국 방문, 중국 관광객 등을 등에 업고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성수기인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모바일 쇼핑은 12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을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소매 거래를 추적하는 어도비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지난 25일 블랙 프라이데이 때 모바일 쇼핑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33%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모바일 쇼핑을 포함한 전체 온라인 쇼핑 구매는 총 33억 4천만 달러로 21.6% 증가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김치 냉장고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가전업계가 차별화한 기능을 앞세운 제품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판매점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갖가지 김치 냉장고들이 매장 한가운데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김치 보관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서브형 냉장고로 자리 잡으면서 실용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치 맛을 살리는 노하우는 제조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김치 유산균 배양에 특화된 냉장고는 유산균을 12배 이상 잘 자라게 해줘 김치의 신맛보다 감칠맛을 살려주고, 김치 냉장고 구석구석에 6분마다 냉기를 전달해 김치 보관 온도를 고르게 유지해줍니다. 또 빠르게 냉기를 전달해 플라스틱보다 보존 능력이 뛰어난 메탈 소재 김치 냉장고도 인기가 좋습니다. 김장독에서 착안한 뚜껑형 제품보다는 김치통을 넣고 꺼내기가 편한 대용량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을 찾으시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면서 우수한 냉각 방식, 또한 김치 유산균을 살려내주는 기능까지 주부님들이 많이 찾으시면서 40주 이상 꾸준히 판매가 신장되고 있습니다. 김장철과 더불어 올해는 10년 전 판매량이 많았던 구형 제품의 교체 주기와 맞물리면서 김치 냉장고를 바꾸는 가정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1조 원대 규모에 달하는 김치 냉장고 시장을 놓고 가전업체들 간의 특화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어떤 항목의 순인데요. 2016년 유엔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59개국 가운데 59위를 차지했고요. 2015년 OECD 자료에 따르면 35개국 중에 2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는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 순위 결과는 마음에 드시나요? 글쎄요. 이 정도면 성적으로 따졌을 때 잘해봐야 미 아니면 양 수준인 거 아닌가요? 자, 어떤 항목 순위길래 이렇게 순위가 낮은 건가요? 네, 방금 소개해드린 순위는 행복지수, 또 삶의 질 지수 순위였습니다. 유엔 행복지수는 59위, OECD 회원국 가운데는 중국보다도 낮은 28위를 차지한 건데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GDP 기준 세계 11위 정도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위권입니다. 경제력에 비해서 개인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상당히 낮은 편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추락한 행복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행복지수였군요. 참 실망스러운 순위긴 한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낮아진 건지 아니면 꾸준히 이 정도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통계는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죠. 연도별 삶의 질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32위에서 매년 하락을 반복해서요. 2016년 올해 4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4년 만에 15계단이나 하락한 거죠. 이웃나라인 일본의 순위는 20위, 중국은 45위를 기록해서 주변국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였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순위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순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노동과 사회적인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7,195달러로 182개국 중에 32위입니다. 중상위 그룹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실업률 역시 3.6%로 세계 14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일이 참 중요하긴 하죠. 노동 환경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업률은 높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일하는 문화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또 여성의 경제 참가율은 57.9%로 나타났는데요. OECD 35개국 중에 31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고 결국 2015년 출산율은 1.26명으로 세계 166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네, 정말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후퇴하고 있다는 게 지수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의 평균 5.8점이었습니다. OECD 35개 회원국만 대상으로 봐도 29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불평등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심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행복의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소득 불평등이랑도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0.031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지니계수도 심지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소득 불평등의 악화도 행복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실업률이라든가 소득 불평등을 많이 체감하고 있는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행복지수가 높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는 어디였나요? 네, 전체적으로 유럽의 나라 가운데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또 서유럽 이런 나라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위는 덴마크였고요. 2위는 스위스가 차지했습니다. 주요 나라들로는 미국이 13위, 일본이 5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역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네요. 이쪽 나라들이 각종 복지, 또 평등 지수도 항상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와도 상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마이크 비킹 덴마크 행복연구소 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남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비교하면서 더 불행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데도 항우울제 처방률은 꼴찌에서 2번째입니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서 정신적인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결국 남과의 비교가 불행의 씨앗인 거고요. 또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심리 치료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덴마크의 행복연구소로 가장 많은 문의를 하는 나라도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나라 전문가인 안주엽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인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간의 노동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은 기승전 노동 시간이군요. 저희도 자주 다뤘지만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문화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수치로 봤듯이 불평등 또한 커다란 박탈감으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공정한 사회로 하루빨리 거듭나서 행복의 기초를 좀 다질 수 있는 틀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 뉴스 추락하는 한국인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